10월 1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직폭력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 하지만 곧바로 해당 사건은 일종의 돈자랑 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잠시 후 반전 증거를 제시한 한병도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정은 사라지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반 남은 국정감사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정의당 이은주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4색 정치토론, 김용남, 김재섭, 노영희, 조성주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뉴스가 워낙 많아서 어제 경기도 국감, 대장동 국감이었죠.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돈다발 사진. 돈다발 사진이었습니다. 예. 돈다발도 아니고 사진. 돈다발 사진. 예, 이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이재명 지사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 성남시장 시절 조폭과 유착해 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성남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박 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서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후에 저녁 국감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이 돈다발 사진은 사실 박철민 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렌트카와 사채 여부로 자신이 번 돈이라고 자랑을 해놓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용판 의원의 받은 제보 내용이 틀려버린 셈인데요. 김용판 의원은 오늘 박철민 측 장영하 변호사가 워낙 강력하게 본인에게 얘기를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진의 진위 확인은 못했다면서 착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착잡하면 될 일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거는 이제 1년 내내 국회가 해왔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장 이제 어떤 국회의 임무로서는 중요한 자리인 건데,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일테면 어제 그 사진만 하더라도 사실 사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에 무슨 렌트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명함이 그 돈다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걸 국감을 준비하는 뭐 보좌진들이나 혹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렌트카 명함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을 한 번만 가져봤더라면 오늘 이제 문화일보에서 그 의문의 그 렌트카 회사와 관련된 추적 보도를 했는데, 네. 문제 그 회사가 2018년 이전 시점에는 설립된 적이 없었던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만 추적을 해봤어도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사한테 전달된 돈이다라는 주장은 안 맞는 게 되니까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기초적인 확인도 없이 국감장에 들어온 셈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는 태도가 안 좋았다. 그렇죠. 웃음, 이 지사의 웃음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조폭설 그 폭로자의 진정성이 담긴 자술서는 진짜다. 뭐 진짜라고 이제 믿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진정성을 발견했다고 하길래 저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7페이지라고 그러던데. 다 읽어봤는데 그 자술서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도 일단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그 보좌진이 읽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네. 일테면 뭐 한 대목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경을 비롯한 정치인들까지 이재명 도지사에게 언론사까지 돈으로 매수되어 있기에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인지는 조금 의심을 품어봐야 돼. 뭐 그런 대목들이 많죠. 박철민 씨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진실성 있는 진술서다. 그렇죠. 라고 국회의원이 보증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걸 국감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모 씨라는 분이 90년생인데요. 네, 12년 전부터 행동대장이었다고 그러시대. 그러면 18살 때부터 행동대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 친구가 그걸 보더니 이거 무슨 만화 그 키드갱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도 관심 대상이냐 관리 대상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했을 때 조폭은 관리 대상이고 실제 조폭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데 관심 대상일 뿐이다.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현직 조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그 박철민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장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로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장영하 변호사 접견 갔다 와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있나요? 지금 보도로 나오는 걸로는 딱히 지금 확인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저는 확인을 못해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오후 3시 반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용판 의원에 대한 제소장 제출했어요. 그 외에 민주당 어떤 후속 조치 계획하고 있나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 면책특권을 얘기하면서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선 안 될 짓을 김용판 의원이 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오늘도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 김용판 의원을 향해서 조폭 자료로 국감장을 더럽힌 김 의원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고요.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아니면 말고식의 날조된 주장을 펴며 한 사람의 인성을 말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또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에게 조폭 연루서를 제보한 조직원 박철민 씨와 그 변호사 장영하 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위 박철민 씨하고 장영하 변호사 이 두 사람 관련해서도 신상이 다 지금 공개가 된 거죠. 스스로 신상을 밝혔죠. 박철민 씨는. 자술서 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본인의 그 아버지가 친박연대 소속으로 18대 국회 때 이제 국회에는 출마한 적이 있다. 박영승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다 이런 삼선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밝힌 적이 있고 1, 2, 3회에 걸쳐서 이제 성남시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이제 2018년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스스로 또 이재명 저격수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91년도에 성남에서 그 법무법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정도 성남에서만 쭉 활동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 그 경기도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이 김용판 의원의 이 사진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네, 다른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자충수가 돼버린 셈이고, 초기에 이제 화천대유 사태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도 기억해 보시면 한참 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터지는 바람에 국면 전환이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을 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엉뚱한 사진 논란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다 덮여버리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돼 버리는 역효과가 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내일 또 국감이 있잖아요. 국토위. 네, 국토위 국감이 있죠. 그것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제 국토위 위원들이 1반, 2반으로 분반을 해서 결국에 국정감사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 경기도 국감에 이제 그 위원장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감에 있어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맡기로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내일 국토위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민의힘이 또 열세 아니냐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쪽에서도 오늘 밤에 대책을 세우겠지만 경기도 국감하고 서울 국감으로 나뉘면서 왜 경기도 국감의 위원장을 조홍천 의원이 그쪽 민주당 간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협상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간사가 그쪽을 맡을 수도 있을 텐데 서울시 국감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송석준 의원인가? 송원석 의원인가요? 네. 헷갈리네요. 제가.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이현승 의원이고요. 예. 그것도 저 국민의힘 쪽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은 좀 행안위 국감 때보다는 서영교 의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행안위 국감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기 좋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장을 디펜스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상임위원들도 국토위 상임위원들도 아니 그러면 위원장 대리를 민주당 쪽에 넘겨줄 거였으면 하다못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라도 이제 추가적인 뭔가를 좀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협상입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었는지 이 협상에 왜 그런 건지 조금 이따가요.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사진 조작됐다는 사실 폭로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한병도 의원 연결해서 도대체 왜 국토위 국감에서 사회자가 그렇게 결정됐는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인데요. 전두환 5.18과 쿠데타 빼면 정치 잘했다는 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 윤 후보가 부산을 찾아서요. 지역 당원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면서 또 여기에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호남의 민심도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요. 논란이 되니까 캠프에서 또다시 이제 그 자주 보던 현상대로 수습성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진위가 왜곡되었다? 네, 인재를 뭐 적재적소 배치해서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장 민주당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갈수록 태산이라면서 광주 영령과 호남을 능멸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했고요. 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두환의 집권 기간에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별도 받으면서 낙후의 길을 걸었는데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호남인들의 정치적인 시각을 심각하게 폄훼했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제 구민주 기자가 패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보가 사고를 치고 이제 캠프에서 수습을 하는 패턴, 네. 여기 오해가 있었다는 패턴에다가 또 하나 이제 더해지는 패턴이 뭐냐면 정작 캠프하고는 다르게 후보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기자들이 그 간담회 마무리되고 나서 질문을 했더니 이 왜 이런 전두환 옹호로 소란을 일으킨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이야기한 것의 앞뒤를 다 빼고 말하는데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많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다.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한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네, 저는 제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앞뒤가 지금 주술이 호응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뭐 말에 그 충분치 않은 지점을 좀 다시 지적을 하자면 이를테면 5.18 쿠데타하고 광주 학살에 대해서만 잘못하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삼천교육대 같은 인권 네. 학대가 있었고요. 뭐 민주화운동 탄압이나 뭐 고문 뭐 이런 이 수많은 어떤 이 통치 하에서 벌어졌던 문제점들을 다 무시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냐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너무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없다, 아는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인재를 적재적소에 나는 네. 그냥 저 못된 놈 때려잡는 것만 하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두환도 정치를 잘 모르고 전두환도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닌 그저 군인으로만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정치를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네. 정치를 나름대로 했던 거 아니야. 했다. 나라고 못할 바 없다. 전두환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현대 정치와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선출 권력이 나서서 엘리트들한테 나는 전권을 위임하고 손 놓겠다라는 거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발생하는 입헌군주제라면 모르겠지만 현대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민주정에 대한 어떤 자칫 잘못하면 부정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업시대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삼허라고 있었습니다. 허삼수, 허문도, 허하평. 허삼수는 삼천교육대 만들어갖고 사람 때려잡았고요. 허문도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언론 통폐업하고 언론인들 전부 다 자른 분이시고요. 허하평 씨는 비서실장격으로 전두환 씨의 통치에서 전반기에 내내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전두환 씨께서 운영을 했다라는 사실을
뭐 고시 공부하느라고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남욱 대장동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 진술들 보도되고 있어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이재명 그분과 관련돼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박수영 국민의힘이 이전에 공개했던 리스트 있잖아요. 50억 클럽 리스트. 네. 그 인사들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라면서 이 중에서 2명 빼고는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데요. 검찰은 이 2명 중에 1명을 일단 곽상도 의원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하면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대로 남욱 입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겨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발언의 맥락을 봐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 깊이 이 사안이 연결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남욱의 입이 아니고 이 자금의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취재와 보도 그리고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선택적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그분이 마치 뭐 다른 제3자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풍겼을 때는 막 남욱 변호사를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기사가 쭉 나왔는데 이번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했죠. 우리가 수없이 트라이했는데 씨도 안 먹혔다 이런 취지가 나오니까 기획 입국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택적 신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그 지난 15일 문화재청도 압수수색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건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 발굴 등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 수령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북한이 오늘 오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네요.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사실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이번에 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수중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네. 이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고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만 면밀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을 하는 건데 기존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같은 것들보다는 도발 강도를 약간 높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가장 좀 선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센 건 아니고 SLBM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지난달에 시험 발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맞춘 이런 어떤 그 도발 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거다 이거는 각각 자위를 위해서 각각의 자위권 행사에서 동일한 거다. 그렇습니다. 도발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한, 미, 일, 중, 러 간에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그 외교가가 그렇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부 있거든요. 기관장들도 회담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관련해서 SLBM 발사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내일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돈다발 사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저녁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이게 사실은 박 씨가 렌터카 사채업 통해 돈 벌었다고 자신의 SNS에 자랑하는 데 쓰인 사진이었다. 이렇게 밝히셨죠. 한병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네, 정말 바쁜 시간. 오늘 서울시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여전히 똑같이 바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어제 그 어떻게 이 돈다발 가짜 돈다발 사진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건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네. 우리 SNS 수사대에서 찾아낸 것 같은데. SNS 수사대요? 예. 사진 확인을 하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이 제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바로 대치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갑자기 들어온 네네. 제보일 텐데. 네네네. 자, 그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20억 가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철민 자술서, 이건 굉장히 진실한 거다. 그 다음에 돈다발 사진, 이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근거가 좀 제시된 게 있었나요? 그쪽으로부터 자기가 내용을 일종의 양심 선언하는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변호사가 나오고요. 예, 장영하 변호사. 네네. 그 변호사를 통해가 그 조폭이란 분, 이분이 양심선언을 한 거다. 네. 그래서 그 성남시장 시절에 우리가 20억 가량을 그 이재명 지사에게 지원을 했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국감장에서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박철민 씨의 양심선언 자술서, 그다음에 돈다발 사진, 이것 이외에 다른 근거는 제시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 두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직 그 사진만 제시를 하면서 마치 그 사진을 보면 그 조폭 주장대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돈이 20억 가량이 이렇게 그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된 증거인 것처럼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던 거죠. 아니, 그래서 돈다발 사진은, 가짜 돈다발 사진은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바로 확인을 해주셔서 이게 가짜다라는 게 거의 드러났고, 김용판 의원도 착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박철민 자술서라는 것도 읽어보니까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돈으로 다 매수당했다. 언론, 국회의원, 관료할 것 없이 다 매수당했다. 이런 진술이 있어서 이거를 진실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진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 착잡하다라고 김용판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해명입니까?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화면을 주장을 한 것은요.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보는 화면 앞에서 띄워놓고 확인이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의심이 계속 가는 것이 그 조폭이라는 분도 자기 자술서에다가 자기 부친이 성남 시의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그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예, 자술서에 있더라고요. 또 의원실에서 연결해줬다는 변호사도 알고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그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저격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논의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 공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원내 대표단에서 상의를 하셔서 제소장을 윤리위원회에 오늘 3시 30분에 김용판 의원에 대한 윤리위에 제소장을 제출을 하셨어요. 네네네. 스스로 사퇴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윤리에서 사실 이렇게 제소장 제출을 해도 실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그냥 정치적인 상징적인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윤리위 제소하는 절차 이후에 김용판 의원에게 또는 박철민 씨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윤리를 제소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김용판 의원님이 하시는 건 정말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무조건 그냥 발표하고 아니면 말기시게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윤리위원회 제가 또 간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기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사람들 박철민 씨하고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좀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TF를 꾸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보한 그 어떤 그 조폭이라는 분, 제보자에게 전달한 변호사, 네. 또 허위를 폭로한 김원 외에 네. 관련자가 또 더 있는지 없는지를 그 고소 고발을 지금 당에서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당에서 법리적인 검토, 그리고 우리 행안위에서는 팀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엄벌을 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셋이 김용판 의원, 장영하 변호사, 박철민 씨 셋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 연루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 정치 공작의 하나로 기획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일련의 과정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실체적 진실이 사실은 밝혀졌잖아요. 네네. 그 화면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네. 오늘 또다시 야당 원내대표께서는요. 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술 돋워서 조폭이랑 연루됐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 그게 나왔는데도 그 조폭과 관련이 됐다고 오늘도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민이라는 분이 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게 이 사람이요 오늘 나왔는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요. 그 구형량을 깎는 이른바 그 플리바겐이요. 파리로 돈을 갈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세 차례에 걸려서요. 필리핀 그 투약으로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그 선고 받은 것을 오늘도 밝혀졌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 제1야당이 이 전면에 서서 이것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치 그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자, 내일 국토위 국감에서도 2차전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그 경기도 그 국토위가 경기도반하고 서울반으로 나누고 경기도반의 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조홍천 민주당 간사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왜 도대체 경기도반에다가 본인들 그 국민의힘에서 사회자를 다른 많은 걸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반에다가 본인들이 사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전에 좀 합의가 됐고요. 네네. 한 곳은 위원장이 가야 되고, 그렇죠. 다른 한 곳은 그 여당 간사가 이렇게 조홍천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전에 이미 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이거는 이재명 지사 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결정돼 있었던 사항입니까? 경기도반 어제 그 행안위 국감처럼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사전에 그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좀 왜 그러지? 이제 사회자가 어제는 서영고 의원이었지만 국토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 그 위원장이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화력을 국민의힘이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다. 이제 거기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여야 분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내일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국토위 국감의 관전 포인트. 걱정입니다. 걱정이십니까? 저희 행안위도 그냥 정말 그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실 정도로 그냥 정쟁만 일삼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서울시 국감장에 와 있는데요.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걸 질의를 하면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 관련된 답변만 합니다. 서울시 국감에서요? 그래서 판넬을 미리 다 준비를 해와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서울시장님께서 판넬을 드러내고 그 대장동 사업이 잘못됐다는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오늘 국감이 파행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서울시 국감도 이렇게 하는데 이 내일 과연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문보다도
아마 이 현안에 대한 공방들이 굉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국감 장면 보고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라고 평가는 하시면서도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특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마치 특검을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좋은 방도인 것처럼 야당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자금 추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돈을 받았던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뭐 남욱 변호사 전 한나라당 청년회 부위원장, 뇌물 수수로 구속된 뭐 신영수 전 의원 동생 등들 이 돈을 받고 나눈 사람들 계좌만 추적을 하면 실체적 진실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검경이 지금 뭐 핸드폰 압수부터 계좌 추적까지 지금 속도감 있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검도요. 검경 수사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미진한 부분이 나올 때 특검을 이야기해서 여야가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지금 수석을 하면서 정말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저에게 요구한 것을요.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조건 일만 생기면 특검하자. 무조건 일만 생기면 특검하자. 즉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공방인 거죠. 정치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빨리 검경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빠르다. 왜 시간 끄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검경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감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김도읍, 김용판, 박수영, 박완수, 이현승, 김은혜, 송석준 의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들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출연을 거절하셨는데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의견 반영하는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아닌 제3당의 눈으로 본 어제의 행안위 국감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면서 질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어떤 의미에서 참담하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뭐 경기도는 1,000만 시민이 생업과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대장동 하나만 문제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1년을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저는 대장동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 아니 이것만큼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검토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못해서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위기 상황 아닌가요? 고통받는 시민들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오로지 대장동 단일 이슈에 국감 전체가 다 함몰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면두서지 않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 대장동 이외에 우리 경기도 국감에서 하시고 싶었던 중요했는데 대장동 때문에 제대로 국감에 임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추가 질의 때 대장동을 하지 않아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뭐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산안법 위반 현황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렇죠.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가 실제 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특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좀 더 충분히 하고 지사의 답변을 또 듣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질의를 제가 했는데 추가 시간을 못 받아서 제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사랑 충분히 질의응답을 해야 왜냐하면 대선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특히 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 이은주 의원이 노동자 출신이시고 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으셨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 경기도의 노동자들도 많이 아쉬웠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어제는 대장동 국감이 됐습니다. 좋든 싫든.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우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사업에 제가 어제 그 최종 책임자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네네 그러셨죠. 그리고 결국 이 지사 자기 맞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본인이다. 네, 대장동 사업 본질 한마디로 공공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 질문에 최종 책임자 성남시장이었던 본인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전히 성과는 본인의 공로고 불법 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다 남 탓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야말로 내공 남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최대 이익을 보장한 특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책임자가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줬죠.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오갔죠. 그래서 이 부분 더욱 명명백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 책임과 법률상의 책임은 구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재명 지사의 책임에서 정치적 책임 이외에 말하자면 불법이 있었느냐 형사적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져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범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계자가 범죄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죄자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이 범죄자다. 이렇게 서로 범죄자를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너무 아직은 둘 다 섣부른 건가요? 그러니까 실체와 근거를 두고 정치적 갈등을 하는 건 필요한 건데 네네. 어제 저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서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란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 그게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었고 어제 국감에서 보면 뭐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기자들이 많이 하던데요. 새로운 한 방을 방을 넘어서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경기도의 근거 제시가 충실했던 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야당이 제시하는 자료나 근거도 결국은 부족해서 실체를 다루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 이 부분이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실체를 다루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 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특히나 새롭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것은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돈다발, 진위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오전에 김용판 의원이 사진과 진술서를 제시한 이후에 오후에는 또 이게 가짜다 사진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러면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정치에서 그 출생지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오바마나 해리스에 대해서 미국 출신 아니어서 피선거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생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 유색인종 출신 대선 후보에게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인종차별적이고 허황된 음모론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쪽에서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오바마나 해리스 출생 증명서나 신뢰할 수 있는 증언 같은 실체를 갖는 설명을 이렇게 제시해서 허황된 논란의 근거를 무너뜨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뭐 김용판 의원의 돈다발 사진 문제는 저도 뭐 납득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좀 황당했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용판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근거와 실체를 갖는 설명으로 이제 의혹을 줄이는 방식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응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김용판 의원님 사진 문제지만 네. 뒤이어서 의회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네. 최고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김용판도 문제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공공개발은 안 된다. 공공개발 원칙을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는데 공공개발의 원칙. 약속도 받았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공공개발의 원칙 이은주 의원이 제시하고 이재명 지사도 약속한 공공개발의 원칙이 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기속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조금 네.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합니다. 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토지 수용, 인허가 받았으면 당연히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네. 두 번째는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하죠. 그래야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은주 의원께서 제시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동의를 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공공 개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특의장으로 전락하는 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반드시 여야 국회의원들 도지사께서도 동의하냐고 제가 물었죠. 네, 사실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문화나 또는 뭐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를 사실은 포괄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초보적인 단계를 지금 못 거치고 있어서 더 넓은 의미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또 안타까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경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은 죽도록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의당은 사실 대장동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당이죠.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정의당은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 수사의 세기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특임 검사에 준하는 검경 중심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가 검찰, 경찰 이렇게 분산돼서 진척이 없이 진행된다면 이후에는 특검 문제 역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걸 단지 이제 정치 공세만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더 큰 거는 정치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이제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무슨 무슨 음모 너무 공허한 논쟁으로만 점철돼서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는 대장동 자체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대선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유불리의 논란을 더 키우는 건 그닥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국정농단 특검처럼 사실 더 갈등적인 문제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도 대장동, 대선도 대장동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까지 대장동으로 망친다면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께 너무 면목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심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죄명은 보복 상해 등. 작년 4월 심 씨는 강동구의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를 밀었다고 폭행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최 씨는 심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심 씨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보복 폭행을 하고 친형까지 협박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국민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모레인 21일부터.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세대 배달 등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행령을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경비업체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래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와 단속 업무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의 온갖 허드렛 일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일견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하게 된 걸까요?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비원을 공유 머슴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고 조금만 굼뜨고 거슬리면 인격 없는 로봇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는 풍조. 사회 정책적으로는 제정이 불가피하고 장점이 있는 법령이지만 마음 한켠은 한없이 쓸쓸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비원 아저씨께 고구마라도 한 접시 쪄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저희 신장개혁 코너 시그널 중에 가장 경쾌한 음악입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양김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김재석 도봉갑 당협위원장님은 이 추위에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네, 객기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네,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성주 대표님도 네. 청년 정치를 이렇게 나름 정의당에서 상징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한참 지나가지고요. 네네. 전 이제 아재가 됐죠. 네. 아재가 되셨어요? 네, 40대입니다. 네. 40대. 45세까지 국민의힘은 청년이죠. 네, 그렇게 돼 있죠. 정의당은 35세까지. 저희 35세까지입니다. 정의당 아재인데 국민의힘 가면은 청년이신 조성주 대표시네요. 네. 다음에 민소매를 입고 오세요. 네네. 자, 국감으로 어제 국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감 한 줄 평들 좀 해주시죠. 그 청년 김재석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제 행안위 국감 어땠습니까? 세 글자로 말하겠습니다. 고구마.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 고구마. 네. 자, 고구마 국감이었다. 우리 조성주 대표님 어떠세요? 이럴 거면 하지 말지. 이거 굳이 하자고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용남 의원님 어떠세요? 국감의 한계죠. 국감이라는 제도의 한계예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해주고 자료 제출도 안 해주고 그 뭘 갖고 국감을 해요? 아니, 그럴 줄 뻔히 알았잖아요. 네? 알면서도 한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단 조금 더 잘할 줄 알았죠. 아니,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김용남 전 의원께서 그 행안위에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된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대로 좀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 평. 신의 한 수다. 누구의 신의 한 수입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나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송영길 대표도 그냥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서 결국에는 나갔는데 오히려 그 나간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특히 지금 뭐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헛발질하는 선수 두세 명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잘했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한 방은 없고 헛방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국감 관전평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다. 근데 대장동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수사를 지금은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상식적인 말씀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하신 건데. 네, 김용남 전 의원이십니다.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근데 당장은 아니야. 아니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겠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권 교체가 돼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특검 하면은 뭐가 진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특검을 주장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처럼 엉망인 수사보다야 잘하겠죠. 사실은 지금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누가 봐도 특별히 잘 된 게 없잖아요. 아니요. 왜 저번에 드루킹 특검 있잖아요. 추미애 전 대표께서 고발하시는 바람에 이루어졌던. 드루킹도 사실은 수사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계속 얘기됐었던 거고 이제 판결 나오면서 조금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잘한 게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래도 김경수 지사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드루킹은 어쨌든 과정은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기소하기 위한 의지가 이제 있어서 한 건 맞는데 그거 말고 뭘 어떻게 잘했을까? 그런 거 아닌 거? 그래도 의지는 있잖아요. 특검은 지금 검찰은 아예 의지가 없잖아요. 수사 의지. 김호수 총장은 어제 그 법사위 국감에서 왜 계좌 추적 안 하냐라고 다그치니까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뭐 안 하진 않겠죠. 압수수색만 안 한다 뿐이지. 조성주. 뭐 검찰이 뭐 계좌 추적을 지금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뭐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검찰로서는 노력은 하는데 뭐랄까요? 일단 뭐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너무 정신없이 약간 하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조는 여전히 좀 삐걱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서로 간의 협조 반려가 뭐 공문이 60%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도 나올 정도니까 이게 약간 검찰 경찰이 이런 이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는 이것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양쪽이 다 조금 수사의 속도를 제대로 치밀하게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좀 해볼 것 같고요. 어제 국감은 너무 뭐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얘기대로 국민의힘이 화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정감사라는 게 꼭 무슨 대단한 어떤 팩트를 새롭게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신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 어떤 책임을 묻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한 이제 좀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살을 찌푸릴 만큼 전혀 다른 것들 뭐 어떤 이제 배우에 뭘 튼다든지 뭐 전혀 확인되지 않은 뭐를 들고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금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그 근거로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한 게 두 가지였었잖아요. 하나는 그 사진, 가짜 돈다발 사진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위 박철민 씨의 진술서. 예. 근데 사진은 이거는 뭐 더 쓰기가 어려운 증거가 된 것 같고, 진술서가 굉장히 진정을 담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17페이지인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이것도 저 편견인가 모르겠는데.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감, 지금 김용판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7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국감이 7분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들어가신 거고. 그렇죠. 전 국민이 말하자면 벼르고 들어가는 국감이기 때문에 행안위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단일팀으로서 뭔가 끊임없이 때린데 계속 때리는 느낌으로 가서 실수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좀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몇몇 의원님들은 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되게 약간 사안에 대한 논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측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들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시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국감에 대한 안 좋은 징조를 좀 느끼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국감 자체는 뭐 김용판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특검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은 저는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계속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이 수사의 방향성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 대장동 게이트 간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사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고, 수사의 방향성도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역시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던 만큼 수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김호수 총장만 해도 뭐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 그러고, 그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검찰 출신의 의원님들이나 뭐 전직 검찰들 역시도 지금의 수사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중립성이나 수사의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앞으로 미래 권력 눈치 보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고, 당연히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저는 더더욱 그 필요성을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게 이런 국정감사가 사실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단체전이냐 개인전이냐, 어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단체전 했어야 되는데 다 개인전 한 거 아니냐, 본인 짤만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좀 문제죠. 팀워크의 문제죠.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종의 자영업자예요. 자기가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료가 있으면 절대로 그거를 동료 같은 당 의원들하고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박완수 의원인가요?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김용판 의원 그런 거 할 줄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직전에 알려줬어요. 사실은 직전에 국감 직전에 그게 알려졌어요. 그 박철민 씨의 진술서를 공개한다라고 알려졌는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원내대표의 소위 그 장악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국감장 들어가기 전에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잘못하셨네 그러면. 아니 원래 그랬어요. 이게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자기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표를 얻어야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건 뭐 근본적인 문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단체전이 필요할 텐데. 단체전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개개인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럼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깠을 때 저거 정말
그렇구나, 뭐 신기하다, 특이하다, 새로운 거구나, 내지는 저 사람 진짜 빼박이네, 이렇게 나올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죠. 7분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신재수 변호사가 같이 팀워크가 이뤄가지고 우리 김영남 의원을 공격한다, 이런 질문한다. 맨날 옛날에 나왔던 김부선 얘기 또 하고 음주운전 얘기 또 하고 형수욕설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말고 상대방이 내가 질문하고 공격했을 때 답을 못할 만한 거,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만한 거가 있을 때 둘이서 같이 원팀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 뭐 원팀을 했고 안 했고 하나도 난 안 중요하다고 봐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올 만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거기 조금 반대인데. 단체전 했으면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케이스 풀듯이 이제 이런 사례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저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대납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가 내준 겁니까? 본인이 냈습니까? 해서 본인이 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하면 되는 문제고,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제3자 뇌물 의혹이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공짜로 해줬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케이스 풀듯이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코너로 몰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드리블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약간 돌림놀이 하듯이 계속 이렇게 코너로 몰아갈 필요도 분명히 있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 궁금해했던 점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게이트 관련돼서 대충 내용들은 국민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어떤 줄기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는 대충 다 아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직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의혹의 부분으로 남아 있는 뭐 변호사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관해서는 법률 위반 사항에 관련돼서는 쭉 이렇게 드리블 하듯이 몰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잠깐 내가 변호사비 얘기니까 내가 꼭 할게요. 변호사비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과 농협 계좌를 통해 가지고 드리블 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삼성의 계좌 이렇게 나와 있고 농협 이렇게 들어갔고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뭐 2억 8천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걸 어떤 걸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변호사비 2억 5천, 2억 8천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왜 그거보다 더 많이 뭐 400억, 뭐 20억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 변호사비를? 제가 워낙 조금 받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재벌 회장이 아니라서.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재벌 회장급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위치면. 게다가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하해서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많이 받지도 않아요. 이런 종류 변호사 사건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20억 받았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 좀 너무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이다. 변호사가 보기에. 네, 조성주 대표. 근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단체전, 개인전 얘기할 때 저는 단체전 했으면은 적어도 어제와 같은 약간의 헛방, 예를 들면 그렇죠. 실수는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단체전이 사전에 스크린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는 오히려 김영남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보통 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나 원내 전략단위가 이걸 이제 이번에는 뭐 특별히 팩트 나온 게 없으니 이제 여기서 이번 국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 뭐에다 딴 거에다 집중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방향성 같은 걸 세워주고 전략도 짜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거는 좀 너무 좀 과한 얘기니 빼자, 하지 말자, 이런 게 최소한이라도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는 그런 전략은 일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뭐 솔직히 말해서 1대 다로 해도 이재명 어떤 지사의 완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은, 적어도 저는 이제 정당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 원내에서 이거는 좀 어쨌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 국토위 국감은 좀 달라집니까?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를 거다. 네, 왜냐하면 그런 평가가 있어요. 어제 행안위 국감하고 그런 평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약간 이제 국토 쪽에 이런 어떤 용어들이나 이런 거 약간 익숙치 않은 것들이 좀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돌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국토위 국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쨌든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어제의 또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어제보단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국감 가능합니까? 예, 믿어 의심해 보겠습니다. 아니 왠지 자신이 없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번 주에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행안위보다는 국토위가 그래도 화력이 좀 낫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그런가요? 나아야 되겠죠. 그런가요? 별론가 보다. 아니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것도 처음부터 자료가 제출된 건 아니에요.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까지 성남시가 그 처리한 소송 건수가 347건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시 예산으로 85억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건당 2,450만 원씩 변호사 비용을 시 자문 변호사들한테 준 거거든요.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시 자문 변호사 해봤자 건당 이렇게 못 받아요. 이거 5분의 1 받을까 말까예요. 사실은. 건당 2,450만 원인데 억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중에 2명의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의 개인 사건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활용해서 본인 변호인, 그러니까 본인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 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 안 줬을 수 있죠. 하지만 시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보존해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로서 확인된 거니까요. 그리고 시 자문 변호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 자문 변호사로 건당 2,450만 원씩 평균적으로 받는다? 아유 이런 시는 없어요 전국에. 저를 좀 시켜주세요. 부럽죠. 저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자문 변호사를 좀 시켜주세요, 좀 제발. 아니 제가 보기엔 저도 한 마디만 보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지금 뭐 돕고 있는 측근들이나 뭐 신복들이나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혈맹보다 더 강력한 쩐맹이에요. 정말 돈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 김재섭 위원장님. 그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2억 이상의 돈을 지급을 했고 2억 5천여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했고 굉장히 또 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다 지출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에 이재명 지사가 재산 수정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5억 원에 대한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다라고 급하게 수정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막 굉장히 난 돈도 없는 사람인데 왜 2019년에 돈 제일 많이 드는 때 5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다는 식으로 수정 신고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갑자기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라는 의혹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국토에서 나올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뭐 분명히 이건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위원회와 상관없이 내일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뭐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얘기만 했다고 그러던데 뭐 TBS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TBS 얘기죠. 자, 그 남욱 변호사 입국했어요. 제일 궁금한 거 원래 예전에 변호사 생활할 때도 노 변호사님 남욱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헤어스타일과 복장이 저랬나요? 아니 저러지 않았어요. 저렇게 후줄근하게 정말 그 명품 값어치를 못하게 하는 저런 패션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 슬리퍼가 그렇게 비싼 거라면서요? 20만 원짜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5천 원짜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이 벌고 할 일 없으니까 조금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히피 스타일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왜 패션에 대한 논평을? 아니 나 패션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안 쓰여서 내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머리든 단발머리든 무슨 곱슬 단발머리처럼 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돈 너무 많고 이제 다른 거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좀 마음을 좀 놓은 건가? 오징어 게임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의 비슷한 공통점은 세상이 재미없다는 거다. 세상 재미없는 패션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자, 근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분과 관련해서 뭔가 유동규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돌아오면서 JTBC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이재명 그 사람 지독한 사람이다. 내가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뭐 안 되더라. 이빨도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기획 입국설이 나왔습니다. 기획 입국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년 3월 대선 결과를 보고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보통은 쫓기는 사람의 심정이겠죠. 근데
덜컥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자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좀 방어하는 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신빙성은 좀 떨어지죠. 대단히. 선택적 신뢰 아닙니까? 미국에 있을 때의 남욱과 한국에 왔을 때의 남욱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자, 기획 입국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이 부분은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발언도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고 지금은 그렇죠. 사실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과 내용들을 사실 절반도 신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뭐랄까 제가 볼 때 서로가 묶여 있는 듯한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뭐 돌아다닌다는 그 녹취록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서 녹취록도 그렇고 김만배 전 회장의 진술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마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듯이 얽혀 있는 삼각 구도처럼 되어 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진술이나 어떤 발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 입국일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남욱 변호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욱 변호사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걸 거고 지금 들어온 것도 다 본인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한국에 있는 또 재산도 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더 늦게 들어와봤자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어요. 어차피 다 소재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들어온 거고 만약에 기획을 했다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기획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기획 입국설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윗선과의 뭔가 말맞추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남욱 변호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동규 씨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이재명 지사하고 뭐 연락한 거는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변호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누구를 동원해서 남욱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자체가 지금 경선도 바빴고 그리고 남욱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꾸 이제 엮으려고 이재명 지사하고의 기획 입국설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남욱 변호사는 지난번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 녹취록 까면서 김만배 씨가 자꾸 방어하고 변명하는 그때부터 계속 입이 근질거리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현상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계속해서 미국에 있거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게 다 자기한테 그 좀 몰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조현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때 말했어요. 만병 왜 그러지? 나도 이제 좀 할 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세 번째 시도예요. 제3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연락이야 할 수 있는 거고 꼭 만나지 않더라도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 말씀 중이십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칫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 업무상 배임의 틀의 공범이다라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순간에 남욱 변호사가 받은 1,000억이 넘는 배당금도 사실은 범죄 수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몰수당해야죠. 그러면 1,00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욱 변호사도 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을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구조상. 뭐 수사기관이 그런 걸 모르겠으니까 다 알겠죠. 의지가 없다니까요. 수사기관이. 대장동까지는 여기까지. 뭐 하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죽어라 괜찮지. 어제 너무 난 죽어라 추적하고 있다라는 말이 죽어라라는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자, 대장동 얘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야당 대선 경선, 여당은 경선 후 컨벤션 효과, 이 두 가지 부분을 잠깐 짧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울경 토론회 어제 했는데요. 사실은 부울경 토론회보다 마수 토론회에서 그만해라 진짜 이게 더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인배 홍준표가 다시 부각되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해라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말고 김재석 우리 위원장님 그만해라 진짜로 맞대요, 보이던가요? 맞아요? 글쎄요, 저는 뭐 대충 곤란해 하시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기자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홍준표 의원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 말 한 게 맞다는 거예요. 녹음을 안 했지만 그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기자한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딴 루트를 통하니까 내 말이 맞죠? 모르겠네요. 맞네, 맞아. 맞아. 아니 어제 보니까 이현주 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은 매우 불쾌하고 분개했다. 당연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의원은 어쨌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 근데 선대위는 전부 다 분개했다. 분노지 분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혜진 의원은 형님한테 큰형님한테 애교 부린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검찰도 문화가 있나 봐요. 어때요, 김용남 의원님? 애교 부리는 거 맞아요? 홍준표 후보께서 본인이 정말 기분이 나빴으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선대위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전에 본인이 벌써 버럭을 해도 12번은 더 버럭을 했죠. 근데 그 장면만 딱 끊어서 보면 이상한데 전으로 보면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홍준표 후보가 서로.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던데. 누가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 그게 그런 행동이 당사자들은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선대위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별개로 혼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뭐 영상을 못 보고 뭐 기사들로만 봐가지고 영상을 보셔야 돼요. 네, 영상을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영상을 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동인이 안 생기던데. 그래서 기사로만 봐가지고 아마도 뭐 저는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선대위가 당연히 화낼 일이죠. 어쨌든 후보인데 그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라는 이제 큰 선배한테 깜부라러더니 이제. 그래서 뭐 화를 낼 만한 이제 일인 건 맞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너무 약간 이제 그 한동안 좀 그런 걸 자제하시는 것 같더니 약간 몸에 배어 있는 약간의 어떤 그. 근데 요즘 그런 게 이게 좀 봉인이 풀린 듯한 느낌이에요. 예, 정확하게. 저도 약간. 한동안 참 자제하시던 게 약간 또 흘러나오는 느낌이 좀 있으셔서 아마 캠프에서도 굉장히 그 단속을 또 다시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말씀을 어제 또 오늘인가요? 어제였나요? 부울경 5.18 전두환 쿠데타하고 5.18 말고는 뭐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호남 분들이 계시다.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똑같이 굉장히 큰. 그거는 정말 호남 분들한테 정말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취지는요. 또 취지. 전문가 등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경제수석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왜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러고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5공화국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10%가 연평균 10%가 계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인재를 잘 등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5공화국 때도 이렇게 전문가를 잘 써서 그 분야는 잘 돌아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성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 당연히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제 5.18 쿠데타 빼고는 잘했다. 마치 이렇게 되면 5.18 쿠데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두환의 5.18 쿠데타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지만 적어도 그때도 경제는 이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전 동의하지만 적어도 경제는 유능한 관료를 써가지고 운영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정치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아니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게 역사관이 새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역사관이. 네, 딴 나라 얘기 해도 되잖아. 명나라 주원장은 이랬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쵸. 하필 전두환 5.18 쿠데타 얘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맥락도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은 이제 말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말실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아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워딩 그대로를 보면 호남 분들도 뭐 이렇게 앞에 그 말씀을 하죠. 주어가 호남 분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간의 평의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는 이런 공과가 있습니다 정도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호남분들이라고 좀 특정을 했다 보니까 또 우리 호남분들한테 조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거는 변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지사가 경선 승리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전부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뭐 등등등 또는 뭐 원희룡 후보한테도 뭐 이렇게 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컨벤션 효과가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다.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다. 이거 아마도 예상컨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어제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이야기는 대통령도 만나고 이낙연 전 후보도 만나게 될 거다. 막걸리 먹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국감 끝나면 쭉 만날 거다. 아니, 이 정도면 좀 회복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회복을 시키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는 내년 2월 북경올림픽을 이용한 또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있을 거고요.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요. 성남시장을 빼놓고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해소 불가능합니다. 기승전 대장동이에요? 아니, 그 얘기 이거 말고도 지금. 많아요. 백현동도 있고 그런데 대장동에서 지금 대장동의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못 나가고 있을 뿐이지 의혹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자, 기승전 대장동.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건 뭐건 간에 대장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그럴 수가 그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 플러스의 그러니까 양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법도 한데 못 누리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후보 그 누구랑 갖다 놔도 사실 거의 대부분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향성 자체는 보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든지 간에 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후보 간의 경쟁력을 비교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상징하는 무언가가 국민의힘이라는 대조군이랑 붙었을 때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대장동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이제 본선 때까지 쭉 가져가지 않을까. 내일 국토위 국감을 이렇게 이재명 하면 대장동이 너무 싫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내일 또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용남 전 의원,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모두가 급 바뀌어야 됩니다. 인권기행 떠나봅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록도 얘기 세 번째 이야기 가야 되는데요. 조금 아까 그 양김노조 하면서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 대결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서 지난 15일, 16일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및 각 조사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소록도로. 대선 치열한 대선의 현장에서 막 떠다가 갑자기 소록도 가려니까 분위기가 잘 안 잡히네요. 네, 그래도 가보죠. 지금까지 그 작은 사슴들의 섬 소록도에서 일반인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을 쭉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갔던 소록도는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주까지 더 가야 된다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볼 수 없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하고 뭐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물론 뭐 관광객들이 아니라 거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나 이런 쪽하고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조용선 변호사의 이제 소개로 이제 거기 쪽에 예전에 이제 자치회가 있거든요. 원생자치회. 거기 회장님을 좀 알게 돼가지고 거기 몇 번 들어갔던 서는 쭉 소록도를 돌아보고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한센병 문제가 다시 이렇게 대두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본 변호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거기도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한센인들을 갖다가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하고 그랬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걸 하다가 한국에도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일본 쪽 변호사가 찾아와서 우리 쪽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조선인들 한센병 저걸 해서 이렇게 인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됐고 소록도도 가서 보게 됐고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한센인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법 만들어지고 진상규명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권 탄압도 사실 소록도도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거지만 또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록도 한센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먼저 법적인 어떤 구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일본인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런 건데 그걸 또 하고 사실 뭐 일본에서 이거 인권 쪽에서 일하시는 그 변호사님들이라든지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그 박정희 시대나 이때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그런데도 자기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유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자극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활동을 좀 하면서 이 한센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배상을 했어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배상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한일 문제에서 과거 문제가 풀어진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인권 변호사들, 인권 운동가들이 의미 있는 연대 활동을 통해서 소록도에 강제로 격리됐던 한센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그걸로 풀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이나마 좀 위무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7개의 마을이 있어요. 한센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 굉장히 많았네요. 7개 마을이면 뭐 한때 6천 명이 거기서 이제 수용돼서 살았을 정도니까 7개 마을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그런데 7개 마을이 좀 있고 그 중에서는 어떤 마을은 지금은 좀 사람이 안 사는 마을도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럼 공동 생활을 같이 했던 건가요? 사실 혼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해서 집안 일을 건사해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독거사가 있었고 가정사가 있었어요. 독거사는 이제 혼자 이렇게 방들이 쭉 하고 일자로 쭉 돼 있더라고요. 주택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사는 집까지는 가보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저 했던 거는 독거사들이에요. 그래서 한 방씩 이렇게 이제 독방을 쓰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사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생활한다는 거는 그 수술을 하고 불임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뭐 이렇게 단종대에 올라갔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사가 이제 있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공동생활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끓여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다든지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그런 식생활들이나 이런 의생활들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었어요. 그냥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먹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죠. 독신사와 8명씩 살던 독신사와 가정사 굉장히 두 곳 모두 열악했다. 자, 마을 지나면 말령당이라는 곳이 나온다고요? 예. 그 말령당은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아, 납골당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센인들은 소록도 한센인들은 3번 죽는다 그럽니다. 한 번은 한센병에 걸려서. 한 번은 사회적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차별받으니까 그때 한 번 죽고, 한 번은 강금실에 끌려가서 한 번 죽고, 강금실, 뭐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그 단종대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술을 받거나 불임술을 받거나 또 한 번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는 거죠. 근데 한센인들은 죽어서도 소록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골함에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이걸 보관을 하거든요. 네. 10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거기 가족들이 안 나타나면 거기다 이제 그 앞에 이제 큰 무덤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유골을 좀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3번 죽는다. 병에 걸려서 죽고 소록도에 들어와서 단종대 위에 강금실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돌아가신다. 말씀이 참. 지금은 몇 분이나 아까 한 6천 명 정도까지 살았다고 6천 명까지 살았는데 16년도에는 이제 700명대로 이제 떨어졌고요. 600명 정도 아마 지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70세, 73세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자연 소멸돼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센병이 이제 발병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치료가 금방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한센병이 한센인들 많지 않고 그러죠. 근데 도리어 이제 외지에 나가 살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다시 소록도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죠? 한센병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요. 근데 이 한센병이 또 합병증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딴 데 외지에 나가서는 이 병원 치료 받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눈치도 보이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센병에 대해 너무 잘하는 거죠. 네. 한센병의 그런 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 쌓여 있고 노하우들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마음 편하게 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먼저. 네.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외지에 있던 분들도 다시 소록도로 다시 귀환하시는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격리당하는 것과 그렇죠. 자발적으로 친구를 찾아서 치료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네요. 한센인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증언한 거 이런 거 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은 거죠.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은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 수녀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은 그 다른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 비닐 장갑 끼고 만지고 막 그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장갑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자기네들 그 상처 부위도 다 만지면서 그 정말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 대하듯이 사람들 사람으로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또 이렇게 해서 거기 한센인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입니다. 하나이 원장이라고 2대 원장인데 그 사람의 창덕비를 지금도 세워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하나의 원장 2대 원장의 그 비가 일본 사람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그걸 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한센인들이 그 비를 다시 땅에다 묻었다가 다시 몰래 세웠구나. 박정희 정권이 이후에 다시 세웠어요. 이승만 정권 그럴 정도로 한 건데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뭐냐면 일대 그 초대 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식의 생활을 강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규율이 없죠. 이런 거 했는데 하나의 원장이 들어와서는 이런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조선 사람들식으로 생활하도록 만들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유롭게 좀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느냐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 자해 의원 일본 때 지은 건물 복원해놨다고 하는데 이 자해 의원이 메인 치료센터 같은 곳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소록도 병원 시발이 거기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옛날 무슨 역사 같아요. 뭐 기차역, 폐 역사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1916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본인 의사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고 거기 이제 원장인데 원장과 직원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한세인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억압하고 또 그랬던 거죠. 지금 유튜브에 자해의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무슨 기차역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차역 역사같이 생겼어요. 예, 실제로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그 1984년 교황이 방문을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반인권적이고 반인격적인 부분이 더 나아졌다. 방문 이후에 이제 나아진 것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소록대 한센인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너무 그냥 쥐어짜고 억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교황이 이제 방문하면서 가장 소외된 곳이 어디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소록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또 이 소록도가 알려지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처우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 바깥에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못 나가고 통제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한센인 감염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선창을 썼는데 이것도 그때 이후에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제비선창이라고 이제 감염인들만 쓰던 그 제비선창이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 선창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84년 교황이 방문해서 가장 어려운 것 한센인들의 있었던 격리돼 있었던 소록도 그리고 2014년 16년이었나요? 그때 교황이 방문하셔서는 4.16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참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한 저거를 좀 던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가고 그래갖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자해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유의 숲. 여기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해안가 돌면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 해안가가 돌면서 점점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 이제 숲으로 또 이어지는 또 마을과 마을이 또 이어지는 또 그런 숲들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게 자연 숲이 그대로 그 야생의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그 야생 숲이 그대로 아름답게 아주 보존돼 있다. 말년당에서 거기 그 소록지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구속하는 순천교도소 소록지소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 있어요. 그거 안 쓰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남생리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참 아직도 이런 자연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소록도가 개방되면 저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또 있습니다. 이 길이 그 한센인들 6천 명이 동원해서 만든 길, 그래서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치유의 숲까지 치유의 숲 해안도로까지만 가고 서생리 또 내려가서 바다 이런 소록도의 다음 이야기는 더 아름다운 오마도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소록도 세 번째 여행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